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요. 전쟁, 그 이후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금 세계 정세와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2022년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는 무슨 변화가 있었고, 이게 결국에 가서는 세계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다양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넉 달 동안의 전쟁의 양상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처음에 그 전쟁이 날까? 이런 걸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대부분의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3일 안에 그 키이우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3일 안에 전쟁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만 해도 전 세계 군사력 2위의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뭐 손쉽게 러시아가 점령하지 않을까라고 했었지만 이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야무지게 반격을 했고 야무지게 막아냈고, 그렇다면 이걸 바꿔 말하면 러시아군이 굉장히 형편없는 전투력을 보였다. 이렇게. 근데 사실 저도 2008년 그 조지아, 네. 남오세티아 네.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3일 만에 그 키우까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쟁 양상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군대를 기계화 부대를 다녔는데 야, 전차가 저렇게 허망하게 전차 시대가 가는 건가를 보면서 네. 정말로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건가요? 전차가 지금 위상이 많이 축소된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뭐 굉장히 화제가 된 무기가 있었잖아요. 뭐 제블린이나 뭐 엔로 같은 이런, 쉽게 말해서 전차가 있으면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는 미사일인데, 러시아군이 처음에 만만히 생각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군 전차를 보면은 벽돌 같은 게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앞에도 붙어 있고 전차 포탑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 장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 반응 장갑에 맞아서 무력화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 반응 장갑을 전차 상부에도 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탑 어택 미사일이 오더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못 막았죠. 왜냐하면 전차를 상부에서 보면요, 전차 상부 뒤쪽에 뭐 기계화부대 나와서 아시겠지만 엔진 그릴이 있어요. 네. 이 미사일이 적외선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열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그 엔진 그릴을 반응 장갑으로 막아 놓으면 열이 배출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반응 장갑을 못 놔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일은 골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안에서 내부 폭발이 일어나면서 전차의 뚜껑이 따지는 거죠. 러시아가 지난 30년간 전쟁을 치러왔어요. 체첸하고도 했었고 조지아하고도 했었고 심지어 시리아 내전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그런 정도의 전면전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급이 되는 나라하고의 전면전 상황인데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서방이 제공해주는 그 대전차 무기의 성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게요. 미군이 저기 어느 나라 전투에 가가지고 보병한테 이런 대전차 화기를 주고 전투를 한 경험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발전된 미군의 이 대전차 무기를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이게 전차가 한 2, 30억, 싼 건 2, 30억, 비싼 건 50억이 넘고 100억도 하거든요. 근데 제블린이 비싸다 해봤자 한 발에 1억 정도거든요. 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남는 거죠. 가성비. 예, 가성비에서는 최고죠, 이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전차의 시대가 거의 저물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결과가 이번 전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전쟁 직전에 러시아군이 군사개혁을 했었거든요. 아, 네. 예, 군사개혁을 했었는데 이 군사개혁이 굉장한 실패로 다가왔죠. 왜냐하면 체첸, 조지아, 그 다음에 시리아 전쟁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러시아가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러시아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2003년에 미국이 수행했던 이라크 전쟁입니다. 거기서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이제 신속 기동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슬림한 군대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라크를 점령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러시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전쟁 직전에 자신의 군대를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였냐? 대대 전술단이라고 해서 대대 하나가, 독립된 대대 하나가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꿉니다. 예. 전쟁을 치렀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면전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러시아가 동남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돈바스, 그다음에 네. 크림반도를 잇는 이런 동남부 회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모든 전력을 거기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북부에서도 엄청난 전면적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하다. 좀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적의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면적 공세를 했을 때는 이거 사실상 사단 규모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대 단위로 여러 개로 쪼개서 보냈어요. 보급품을 3일치를 받고 갔거든요. 근데 이 3일이 지나니까 귀신같이 보급이 안 오는 거예요. 러시아군이 굉장히 보급 시스템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각계 격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부에서 키우 공략에 실패하면서 완전히 러시아군이 밀려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설프게 미군을 따라 하려다가 굉장히 큰 코를 다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러시아면 불곰 이미지고 네. 2차 대전 영화를 보더라도 네. 이게 물량으로 집단군으로 갔죠. 그렇죠. 네. 물량으로 뭐 저기 독일은 기술력 네. 저기 뭐죠? 티거 전차 네. 훌륭한 기술 네. 이거를 그냥 물량으로 네. 밀고 들어가는 게 원래 러시아의 특성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대대단으로 쪼갰군요. 예. 우리도 미군같이 싸울 테야.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다 거기서 깨지고 나와서 이제 동남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집중을 할 때 지금도 지금 돈바스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싸우는 양상을 보면요. 예전에 러시아군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는 네. 대포하고 방사포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이렇게 느껴요. 우리가 그동안 미디어에서 주로 미국이 하는 전쟁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저렇게 싸울 줄 알았다고요. 근데 보니까 이 전쟁은 미국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심지어 러시아도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전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에 전투 영상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포병과 알보병 네. 이게 결합이 된 전차가 나오기 이전의 방식이 러시아가 가장 선호할 수 있겠구나. 전차를 빼고 보면.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전투 영상을 보면 러시아가 자기 목표를 상당히 좀 달성을 네. 야금야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남부 회랑을 완성하는 거. 그래서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마리우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마리우폴에서의 전투 상태가 종료되면 종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마찬가지시군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돈바스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돈바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돈바스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걸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완충지대를 조금 더 두텁게 하고 싶구나. 지금 아예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희생을 치르더라도 조금 더 완충지대를 두텁게 하고 싶고 하구나.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어디까지 패권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느냐. 전 그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발트 3국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걸 굉장히 예전부터 껄끄러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완충지대를 쉽게 말해서 서북부의 하나의 완충지대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발트 3국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악몽 같은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새로운 타겟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몰도바가 다음이다 뭐라고 했는데 사실 몰도바를 러시아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가로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발트 3국에 대해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가 전 굉장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네. 미국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무기를 공급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미국이 해외 군사 원조를 했을 때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2차 대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이 랜드리스법으로 지금 무기를 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2차 대전 때 랜드리스법에 의해서 미국이 영국과 소련에게 무기를 지원했을 때 전차만 22,000대를 줬습니다. 천만 전차. 네, 셔먼 전차. 소련군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네 T-34보다 더 좋아했었거든요. 미군 전차 타보니까 내부 공간도 넓고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전투기만 해도 수천 대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과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를 보면 대부분 방어 무기예요. 대전차 미사일도 이건 공격용 무기는 아니거든요. 네.
방어용 무기고, 그 다음에 무인 자폭 드론도 이건 공격용 무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 이외에 뭐 호주하고 영국도 뭐 기갑 차량을 줬다라고 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정찰 차량입니다. 전차는 한 대도 안 줬어요. 심지어 독일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레오파드 전차라고 있습니다. 네네. 레오파드 전차를 넘겨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한테 준 무기 중에 그나마 가장 쓸만한 게 곡사포예요. 포병 활용. 그러니까 서로 포병 대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면 완전히 공격용 무기는 지금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버텨라. 이렇게 좀 주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전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근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게 다 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특히 EU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좀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좀 늘리고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방비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은 아니죠. 하지만 네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사실 나토가 미국이 꾸준하게 요구한 게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2% 정도 매년 군사비 지출해라라고 서로 합의가 돼 있는데 방위비 그렇죠.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근데 안 했거든요. 네, 안 했고 했었죠. 미국은 매년 이거 가지고 네. 유럽을 뭐 네. 비난을 해왔는데 이번 전쟁이 생기면서 곧바로 이제 독일부터 시작해서 방위비 지출 GDP 2%씩 막 늘리고 있어요. 네, 네. 물론 그 전에도 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통합군 창설, 네, 네. 미군이 자꾸 유럽에서 빠지니까 그렇죠. 유럽 통합군 창설 이런 이야기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네. 지금 뭐 EU 집행위원장인 여자분이죠, 폰데어 라이엔. 네, 네. 이분도 사실 독일에서 국방장관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미 유럽 내부에서 유럽 통합군이든 어떤 형태로든 뭐 저기 러시아에 대항하는 어떤 군사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번 전쟁이 생겼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비 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른바 이제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모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 뭐 안보에 관한 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블린 미사일 한 발이 1억이라고. 네. 그런데 제블린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국산 미사일이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가성비 예. 값이네요. 최고죠, 가성비.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드는 전차나 장갑차, 그다음 대공 시스템 같은 것도 요즘에 서방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남북 대치하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때문에 K방산이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두 번째, 그동안 우리가 그 기술력에서 조금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데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전 이거는 우리나라 뭐 ADD도 그렇지만 전 솔직하게 어떤 기업들의 노력이 굉장히 엄청났다. 그런데 분명히 기업들도 판단한 거겠죠. 이거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팔린다는 건 어디선가 전쟁이 나고 분쟁이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걸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분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결과가 지금 이제 막 꽃이 피우려고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번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미사일이 내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데 네. 정확도의 전작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은 무기의 그 정확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네. 정확도가 높은.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네. 아주 조그마한 반도체나 네. 뭐나 이런 걸 해서 아주 정확한 정밀도를 요구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고, 그렇죠. 뭐 반도체 나노 단위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반해서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물량으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파괴력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그런 정밀도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밀한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없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정밀도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 민간인 피해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가라는 그렇죠. 것이고 전 세계 여론이 어느 쪽 편을 들게 될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미국이 앞선 무기를 갖고 있는 거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도 그 기업들이 역할을 꽤 많이 하고 네. 있다라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게 또 뭐로 이어지냐면 이게 소프트웨어 파워로 이어지거든요. 현대 무기는요 거의 90% 이상이 소프트웨어로 네. 구현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팬텀기 아시죠? 네, 옛날에 우리 주력기 예, 아니었습니까? 팬텀기. 팬텀기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온 최신 전투기 F-35 스텔스 전투기라는 거. 이 F-35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구현되는 게 90%가 넘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전은 소프트웨어의 차이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아무래도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평가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 굉장한 소프트웨어 파워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님, 이 전쟁이 결국 끝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이 종전이 되면서 양쪽에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 왔으니까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는 어떤 형태로든 잃어버린 영토를 찾기 위해서는 간헐적이지만 계속해서 유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역시 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는 거고, 그 시기는 6월 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이 넘어갈 때까지 전쟁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위헌 확장을 늘 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패권 국가화되는 거죠. 오히려 서방의 선거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았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네. 당신네들 시스템이 결점이 많다. 그렇죠.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역량을 서방이 과소평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22년이 판이 완전히 바뀌는 예. 판이다. 이게 신냉전 양극화가 아니라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다극화가 되는